결혼 30년 저는 제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완벽하게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착각이었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의 침실에서 들려온 숨소리, 그리고 이불 속에서 발견된 그것, 모든 것은 그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이 믿고 있는 가족의 정에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이 충격적인 비밀을 지금부터 함께 해주시지요. 이 영상이 끝나기 전에 당신이 그 진실을 알게 될 때 반드시 이 채널을 구독해야 할 이유를 찾게 될 것입니다. 잠시 후에 공개되는 첫 번째 챕터, 악몽의 시작에서 당신의 심장을 먹게 할 첫 번째 단서를 발견하실 겁니다. 잠깐만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올해 57세의 문정희입니다. 30년 전 많은 사람의 축복 속에서 남편 박민수 씨와 결혼했습니다. 민수 씨는 번듯한 중소기업 부장으로 집안의 대소사를 잘 챙기는 모범적인 남편이었지요. 저에게는 30세의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평범하고 평온한 가정,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 속에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깊은 균열이 있었습니다. 균열의 시작은 10년 전 시어머니께서 갑작스러운 뇌경색으로 쓰러지시면서부터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거동이 불편해지셨고 저희는 결국 시어머니를 저희 집으로 모셔야 했습니다. 30평 남짓한 아파트의 작은 방이 시어머니의 거처가 되었습니다. 간병은 온전히 저의 몫이었습니다. 남편은 늦게까지 회사 일을 핑계로 밤늦게 들어왔습니다. 주말에도 중요한 약속이 있다며 밖으로 나섰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식사와 약 그리고 용변 처리를 책임지는 아내라기보다는 24시간 간병인이 되었습니다. 저의 고단한 일상은 누구에게도 위로받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당신이 있으니 든든하다고 말했지만 그 말 속에는 저에 대한 고마움보다는 자신의 짐을 덜었다는 안도감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저희 부부 사이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잠자리는 이미 5년 전에 끊어졌습니다. 민수 씨는 피곤하다는 핑계로 등을 돌리고 잤습니다. 저는 옆에 누워있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무엇으로 존재하고 있는가? 저는 그저 돈 버는 남편과 아픈 시어머니를 보살피는 기능적인 존재로 전락한 것만 같았습니다. 여자로서의 삶, 아내로서의 사랑은 이미 오래전에 말라버린 샘물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방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제가 미처 치우지 못한 실수의 흔적이었습니다. 저는 죄송한 마음에 서둘러 시어머니를 부축해드리고 이불을 교체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깜빡하고 시어머니는 아무 말씀 없이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자리에 들었지만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께 죄송한 마음과 저를 도와주지 않는 남편에 대한 원망이 뒤섞여 저를 괴롭혔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시어머니 방 이불을 세탁하려고 문을 열었습니다. 남편은 이른 아침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방에 들어선 순간 저는 순간적으로 숨을 멈추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간밤의 실수로 더러워진 이불 위에 누워 계셨고 그 옆 바로 시어머니의 머리맡에 남편이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들어온 줄도 모르고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무언가를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단순히 효자로서의 행동이라기에는 지나치게 친밀해 보였습니다. 남편은 저를 보고는 황급히 손을 뗐습니다. 당신이 벌써 일어났네. 나 방금 어머니 약 드리는 것 좀 도와드렸어. 아, 네. 제가 들어갈게요. 이불은 제가 치울게요. 저는 그 상황을 어색하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마치 저에게 무언가를 들키지 않으려는 듯한 미묘한 당황스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불을 걷어내던 저는 시어머니의 베개 및 남편이 방금까지 만지고 있던 시어머니의 손 옆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작은 주머니였습니다. 낡고 오래된 하지만 손때가 묻어 윤기가 흐르는 벨벳 주머니였습니다. 저는 주머니를 들고 멈칫했습니다.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이 주머니가 남편과 시어머니 사이의 비밀스러운 접점이라는 묘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재빨리 이불 밑으로 주머니를 숨겼습니다. 그리고 세탁기에 이불을 넣은 후 화장실로 들어가 숨긴 주머니를 열어보았습니다. 주머니 안에는 작고 오래된 은 장신구가 들어 있었습니다. 십자가 모양도 불상 모양도 아닌 고대 문양 같은 것이 새겨진 낯설고 신비로운 모양의 장신구였습니다. 그저 오래된 골동품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묘하게 섬뜩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이 주머니가 왜 시어머니의 침대에 있었던 걸까요? 남편은 왜 새벽부터 이 주머니를 만지고 있었던 걸까요? 저는 그날 이후로 그 주머니를 제 화장대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남편이 잠든 후에 홀로 주머니를 꺼내어 보았습니다. 주머니를 만질 때마다 느껴지는 묘한 기운과 그 안에 담긴 비밀스러운 장신구가 저의 일상에 조금씩 균열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비밀이 곧 저의 30년 결혼 생활을 뿌리째 흔들어 놓을 악몽의 시작이 될 줄은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저의 평온했던 삶은 이제 이 작은 은 장신구에 의해 통제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매일 밤 이 주머니를 꺼내보며 남편과 시어머니의 관계에 대한 의심을 키워갔습니다. 그 의심은 곧 제가 외면해왔던 불행의 실체를 깨닫게 하는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챕터 2. 평범함 속 균열 억눌린 욕망의 파열. 은 장신구가 담긴 주머니를 숨긴 채 저는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행동 하나하나가 의심스러웠습니다. 남편은 예전보다 더 자주 시어머니 방에 머물렀습니다. 늦은 퇴근 후에도 저에게는 피곤하다고 말하면서 시어머니 방에 들어가 1시간 이상 나오지 않는 날도 있었습니다. 하루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여보, 요즘 어머니 방에 자주 가네요. 무슨 일 있어요? 제가 뭘 놓치고 있는 건가요? 아니, 그냥 어머니 말동무 좀 해드리는 거야. 당신 혼자 간병하느라 힘들까봐. 내가 아들인데 당연히 해야지. 남편의 대답은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남편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의 억눌린 감정은 분노로 변해갔습니다. 남편은 밖에서 돈을 벌어온다는 명목으로 집안일과 간병을 회피했습니다. 그러면서 효자의 역할까지 독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남편의 평판을 유지하기 위한 배경처럼 느껴졌습니다. 억눌린 분노와 외로움은 저를 외부로 향하게 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간병과 집안일로 지친 저를 위로할 수 있는 출구를 찾아야 했습니다. 저는 2주에 한 번 아는 언니들과 함께 문화센터에서 도자기를 빚는 취미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도자기 강사로 일하는 최우혁 씨였습니다. 우혁 씨는 40대 초반으로 저보다 10살 이상 어렸습니다. 그는 긴 머리를 질끈 묶고 있었고 흙을 만지는 그의 손은 섬세하면서도 강인해 보였습니다. 그는 항상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투로 저를 대했습니다. 정희 씨 작품은 항상 진솔함이 느껴져요. 억지로 꾸미려 하지 않는 날 것 그대로의 감정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의 칭찬은
오랜만에 듣는 저를 위한 진심 어린 말이었습니다. 남편은 30년 동안 저에게 이런 종류의 칭찬을 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우혁 씨와의 대화는 저에게 잃어버렸던 저의 존재감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그와의 만남은 저에게 단순한 취미 이상의 의미를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저를 정혜 씨라고 이름으로 불러줄 때마다 저는 57살의 아내나 며느리가 아닌 그저 한 명의 여자, 문정이로 돌아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혁 씨는 저의 지친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정혜 씨,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세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심하시네요. 밤에 잠을 잘 못 주무시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나이가 드니까 잠이 없어져서요. 저는 애써 괜찮은 척 했지만 그의 걱정 어린 눈빛은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결국 저는 남편과의 관계, 시어머니 간병으로 인한 고립감 등 저의 속 깊은 이야기를 조금씩 털어놓았습니다. 우혁 씨는 조용히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는 위로 대신 공감을 해주었습니다. 정희 씨는 충분히 고생하셨어요. 이제는 정희 씨 인생을 살아야죠. 어느 날 문화센터 수업이 끝난 후 우혁 씨가 저에게 차 한잔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날 우리는 카페가 아닌 인적이 드문 도예 공방에서 만났습니다. 공방 안은 흙과 나무 향이 섞인 묘한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마주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정희 씨는 정말 매력 있는 분이세요. 저는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자기 자신을 잃지 않으려는 사람에게 매력을 느껴요. 그의 말은 제 가슴을 강하게 울렸습니다. 저는 이 감정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이 감정은 단순한 호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억눌렸던 저의 모든 욕망이 폭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우혁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흙먼지가 조금 묻어 있었습니다. 우혁 씨, 제가 지금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요. 하지만 저는 여자로서 너무 외로웠어요. 정희 씨, 저는 정희 씨의 외로움을 채워줄 수 있다면 기꺼이 그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서로에게 이끌리듯 가까워졌습니다. 그가 저에게 다가왔고 저는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낯설지만 짜릿한 감각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저는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 일탈이 저의 무너진 자존감을 회복시키는 응급처치라고 스스로를 정당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희는 서로의 억눌린 욕망을 인정하고 금기된 관계로 나아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저의 평범했던 삶은 이제 우혁 씨와의 비밀스러운 만남이라는 균열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남편에게 매달리는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의 행복을 찾아 나선 한 명의 여자, 문정이었습니다. 이제 남편과 시어머니의 비밀을 파헤칠 용기까지 얻은 것 같았습니다. 우혁 씨와의 만남은 저에게 삶의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저는 전보다 더 밝아졌고 화장도 신경 써서 했습니다. 간병과 가사 노동으로 잃었던 생기를 되찾은 듯 했습니다. 남편은 저의 변화를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아채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늦게까지 회사에 머물렀고 집에 오면 시어머니 방으로 직행했습니다. 남편의 무관심은 저의 죄책감을 덜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남편과 시어머니의 비밀이 궁금했습니다. 저는 우혁 씨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문화센터 수업 후 우리는 공방으로 갔습니다. 저는 숨겨두었던 은 장신구가 담긴 벨벳 주머니를 꺼내 우혁 씨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우혁 씨, 이게 시어머니 침대에서 나왔어요.
남편이 이걸 새벽에 만지고 있었고요. 이게 뭔지 아세요? 저는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우혁 씨는 그 장신구를 보고는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장신구를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정희 씨,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문양이에요. 제가 예전에 도자기를 공부할 때 고대 주술이나 무속 신앙과 관련된 책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주술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 문양은 결속을 의미하는 문양입니다. 단순히 가족 간의 사랑을 넘어선 강렬하고 이기적인 집착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사용되었다고 해요. 그것도 아주 오래된 특정 가문에서만 대대로 내려오던 문양으로요.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남편과 시어머니 사이의 강력한 비밀 결속을 상징하는 물건이었습니다. 저는 우혁 씨에게 이 비밀을 파헤쳐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남편이 이 물건을 만지는 이유, 시어머니가 이것을 숨겨둔 이유, 그리고 이 결속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봐야만 했습니다. 저의 이혼과 제가 우혁 씨와 함께할 미래를 위한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혁 씨는 제 조력자 역할을 기꺼이 수락했습니다. 정희 씨, 제가 아는 고고 미술사 쪽 교수님께 이 장신구의 출처를 정확히 물어보겠습니다. 정희 씨를 돕고 싶어요. 이 비밀을 함께 파헤칩시다. 저는 우혁 씨에게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저의 외로움을 채워주는 연인이자 저의 고난을 함께 헤쳐나갈 믿음직한 동반자였습니다. 저는 다시 남편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의심이 아니었습니다. 결속이라는 단어가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새벽 저는 잠든 척하다가 남편이 시어머니 방으로 들어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방에서 나와 시어머니 방문 앞에 귀를 댔습니다. 희미하게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지막하고 절박한 목소리였습니다. 속삭이며 어머니, 오늘 밤에도 그것이 저를 괴롭힙니다.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희미하게 참아라, 민수야. 너는 내 아들이다.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절대 떨어질 수 없어. 저는 그 대화를 듣고 망연자실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이 되려고 한다는 말은 또 무엇일까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우리는 하나다라는 말은 단순히 모자 관계를 넘어선 강렬한 집착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저는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두 분이 뭘 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뭔데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라니 도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남편은 저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불 속에서 덜덜 떨고 계셨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달려와 문을 닫고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당신 미쳤어? 왜 이 시간에 남의 방에 들이닥쳐? 어머니 놀라셨잖아. 당장 당신 방으로 가. 내가 뭘 들었는지 알아요. 당신 지금 어머니한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것이 뭐냐고. 당신이 숨기고 있는 비밀이 뭐냐고. 남편은 제 팔을 붙잡고 복도에서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저는 남편의 눈빛에서 전에 보지 못했던 섬뜩한 광기를 보았습니다. 그는 효자 남편에 가면 뒤에 무언가 엄청난 것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남편과 시어머니의 침실에서 성적 금기를 넘어선 가문의 주술과 관련된 판타지적인 비밀을 엿보게 된 것입니다. 이 비밀은 저의 결혼 생활뿐만 아니라 저의 정신까지 붕괴시킬 결정적인 일탈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들은 충격적인 대화 그리고 우혁 씨에게서 들은 결속의 문양이 뜻하는 바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그날 이후 저를 피했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하고 밤늦게 들어와 시어머니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희 부부는 완전히 남남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고립감을 우혁 씨와의 만남으로 채워야 했습니다. 우혁 씨는 며칠 후 은 장신구에 대한 조사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정희 씨, 제가 알아봤는데 그 장신구는 특정 종교 의식에 사용되는 물건이 맞습니다. 그것은 영혼의 매개체 역할을 한다고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한 사람의 강렬한 욕망이나 결심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그 사람과 정신적 동일화를 시도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다고 해요. 정신적 동일화. 저는 소름이 끼쳤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에게서 무언가를 전달받고 시어머니는 남편을 자신과 동일시하려 한다는 뜻일까요? 그 욕망이나 결심은 무엇일까요? 저는 갑자기 시어머니의 행동이 떠올랐습니다. 뇌경색으로 쓰러지신 후 시어머니는 간혹 정신이 맑아질 때마다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민수야, 내 아버지처럼 강해져야 한다. 이 집안을 일으켜야 한다. 너는 내 아들이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돌아가신 남편, 즉 저의 시아버지가 가졌던 강한 권위와 힘에 대한 욕망을 아들인 남편에게 영혼적으로 이식시키려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은 그 힘을 갈망하며 어머니의 주술적인 의식에 동참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말한 그것이 나를 괴롭힌다는 것은 자신의 자아가 아닌 강력한 타인의 의식이 자신을 지배하려 한다는 절규였던 것입니다. 이 비밀을 알게 된 저는 남편에 대한 연민과 혐오가 동시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틈을 놓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우혁 씨와 함께 이 비밀을 이용하여 남편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우혁 씨는 저에게 가장 확실한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정희 씨, 남편분과 시어머니의 정신적 동일화 의식이 언제 진행되는지 정확한 시간을 알아내세요. 그리고 제가 그 장면을 촬영하겠습니다. 법정에서 정신적 학대와 특이 종교의식 참여를 근거로 이혼 사유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혁 씨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남편의 비밀을 이용하여 저의 자유를 쟁취하려는 결정적인 일탈이었습니다. 며칠간 잠든 척 남편을 관찰했습니다. 남편은 늦은 밤 12시 즈음 시어머니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우혁 씨에게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날 밤 12시 우혁 씨가 저희 집 현관 앞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잠든 척하는 틈을 타서 우혁 씨를 집 안으로 몰래 들였습니다. 우혁 씨는 작은 카메라를 준비해 왔습니다. 우리는 시어머니 방문 앞에 숨었습니다.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방 안에서 남편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은 은 장신구를 시어머니의 이마에 대고 무언가를 주문처럼 외우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눈을 감은 채 고통스러운 듯 신음했습니다. 남편은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어머니를 간병하는 효자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강렬한 욕망의 의식을 치르는 광신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우혁 씨가 조용히 카메라를 켜고 문틈으로 이 모든 장면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방 안에서 갑자기 쩍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 장신구가 시어머니의 이마에서 떨어지며 방바닥에 부딪히는 소리였습니다. 민수야, 안 돼. 그것이 깨지고 있어. 아니야, 어머니. 안 돼. 제가 아버지가 될 수 없다고요. 남편은 절규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문이 갑자기 벌컥 열렸습니다. 남편이 문을 열고 나오다가 문 앞에 숨어 있던 우혁 씨와 마주쳤습니다.
남편의 눈은 이미 광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우혁 씨를 보고는 이성을 잃었습니다. 너는 누구야? 여기서 뭘 하는 거야? 당신이 감히. 남편은 우혁 씨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우혁 씨는 황급히 카메라를 숨기며 남편을 막았습니다. 두 남자의 격렬한 몸싸움이 복도에서 벌어졌습니다.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시어머니 방에서는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의 결정적 일탈은 결국 집안을 뒤흔드는 파국의 시작을 알리는 첫 번째 클라이맥스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싸움의 끝에서 저의 자유를 쟁취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비극적인 결속에 영원히 갇히게 될까요? 남편과 우혁 씨의 몸싸움은 새벽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며 두 사람을 뜯어말렸습니다. 그만해요. 여보, 그만하라고요. 남편은 우혁 씨를 향해 광분했습니다. 내 이놈, 감히 내 아내를 꼬드겨서 이 집에 들어와. 내 목적이 뭐야? 이 더러운 놈아. 진정하세요, 민수 씨. 저는 정혜 씨가 처한 상황을 돕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과 어머니의 비정상적인 의식을 증거로 남기려 했을 뿐이에요. 비정상적인 의식이라는 말에 남편은 더 크게 분노했습니다. 그는 우혁 씨의 멱살을 잡고 거실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우혁 씨는 간신히 몸을 일으켜 제가 숨겨둔 은 장신구를 챙겨서 현관으로 도망쳤습니다. 정희 씨, 저는 일단 피하겠습니다. 카메라 영상은 확보했습니다. 조심하세요. 곧 연락드리겠습니다. 우혁 씨가 사라지자 남편의 분노는 저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달려와 제 팔을 붙잡고 흔들었습니다. 당신 감히 나를 배신해? 내가 이 집을 먹여 살리는데 당신은 나를 배신했어. 배신이라뇨? 당신이 먼저 나를 버렸잖아요. 당신과 어머니의 그 알 수 없는 의식 때문에 나는 30년을 고통 속에서 살았다고요. 저의 외침에 남편은 잠시 멈칫했지만 곧 다시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모욕적인 말들을 퍼부었습니다. 당신 같은 늙은 여자를 누가 사랑할 것 같아? 그 젊은 놈이 당신의 돈을 노리고 접근한 거야. 당신은 평생 내 아내로, 어머니의 며느리로 살아야 해. 벗어날 생각 마. 그는 제 뺨을 때렸습니다. 30년 결혼 생활 동안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충격과 모멸감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은 저를 방에 가두고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꿨습니다. 저는 완벽하게 고립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평소처럼 출근했지만 저에게는 휴대폰을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우혁 씨에게서 연락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점심 무렵 남편이 경찰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경악했습니다. 부인 되십니까? 남편분에게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어젯밤 부인과 내연남이 재산을 노리고 집으로 침입하여 남편분에게 폭행을 가하고 어머니의 귀중품을 훔쳐 달아났다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의 배우자의 반격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는 저의 이혼 시도를 강도 및 불륜으로 둔갑시켜 저를 궁지에 몰아넣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아니에요. 내연남이 아니라 저를 돕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저를 먼저 때렸어요. 오히려 남편과 시어머니가 이상한 의식을. 경찰에게 보시다시피 흥분해서 정신을 놓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도 충격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저 여자가 저와 어머니를 정신적으로 학대했습니다. 남편은 경찰 앞에서 완벽한 피해자 연기를 했습니다. 저는 말 한마디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방에서는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찰은 남편의 진술만 듣고
저를 경찰서로 연행하려 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우혁 씨가 경찰과 변호사를 대동하고 나타났습니다. 잠깐 멈추십시오. 저는 문정희 씨의 법률 대리인과 조력자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남편 박민수 씨의 주장은 명백한 무고입니다. 저희에게 이 모든 상황을 뒤집을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저는 우혁 씨를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저의 유일한 구원자였습니다. 변호사는 경찰에게 은장신구 사진과 남편이 저에게 폭행을 가하고 방에 감금한 정황 증거문 손잡이 파손 등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코웃음 쳤습니다. 웃기지 마. 그 더러운 불륜남이 만든 조작된 증거잖아. 이 모든 것은 당신들의 강도 행위를 감추려는 술책이야. 그때 우혁 씨가 변호사와 함께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 방에서 촬영한 비정상적인 의식 영상이 담긴 카메라였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불륜이 아니라 남편과 시어머니의 판타지적인 금기를 입증하는 충격적인 명상이었습니다. 경찰은 그 영상을 보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저를 파멸시키려던 남편의 복수가 역으로 그에게 돌아가는 극적인 이중 반전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파국의 서막을 넘어 저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최후의 심판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경찰은 남편과 저 그리고 우혁 씨의 진술을 모두 듣고는 사건을 부부간의 분쟁으로 결론짓고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무고죄와 감금죄로 역고소당할 위기에 처하자 그는 급하게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이혼 소송이 시작된 것입니다. 남편의 변호사는 저와 우혁 씨의 관계를 부도덕한 불륜으로 몰아갔고 시어머니 방에서 벌어진 일은 치매 노인을 간병하는 아들의 극진한 효성을 왜곡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소송은 팽팽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저에게 불리했던 것은 제가 집을 나온 상황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우혁 씨의 도움으로 작은 오피스텔에 거처를 마련했습니다. 우혁 씨는 저의 조력자로서 변호사와 함께 밤낮 없이 남편과 시어머니의 비밀을 파헤쳤습니다. 우혁 씨는 은장신구와 관련된 자료를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고고미술사 교수님을 통해 얻은 정보로 그 장신구가 멸문한 지방 유력 가문의 대대로 내려온 유물임을 확인했습니다. 그 가문은 대가 끊길 때마다 가문의 수호신의 영혼을 자손에게 계승시키는 영혼 동화의식을 치렀다고 합니다. 정희 씨 충격적인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남편 박민수 씨의 가문이 바로 그 멸문한 가문의 후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돌아가신 시아버지, 즉 가문의 전 수호신의 권위와 강인함을 주입시키려 했던 것이 확실합니다. 저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제가 결혼했던 남편은 단순한 평범한 직장인이 아니라 영혼의 계승의식을 치르는 비밀 가문의 후손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만으로는 이혼 소송에서 이기기 어려웠습니다. 남편 측 변호사는 이를 미신으로 치부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우혁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남편의 가문 기록을 조사하다가 결정적인 이중 반전의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어머니의 친정 가문에 관한 기록이었습니다. 정혜 씨, 이 기록을 보세요. 시어머니, 즉 남편의 어머니가 이혼하셨던 친정아버지의 유언장입니다. 시어머니가 젊은 시절 친정아버지와 종교적인 갈등으로 의절하셨습니다. 그런데 유언장에는 모든 재산을 박민수에게 물려주지만 단 영혼 동화의식을 중단하고 정상적인 가정을 이룬다는 조건 하에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토록 외면했던 친정아버지의 유산,
그리고 그 유산의 조건이 영혼 동화의식의 중단이었습니다. 친정아버지는 딸과 사위가 가문의 주술에 빠져드는 것을 막고자 했던 것입니다. 유산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서울 강남에 위치한 빌딩 두 채와 막대한 현금 자산이었습니다. 이 유산은 남편이 30년 동안 회사 생활로 번 돈과는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최후의 증거였습니다. 남편은 회사를 핑계로 돈을 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유산을 받기 위한 조건부 상속자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이 유산을 받기 위해 아들에게 주술적 의식을 강요했고 남편은 그 의식에서 오는 권위와 힘에 중독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우혁 씨는 이 유언장을 법정에 제출했습니다. 남편은 유언장이 공개되는 순간 모든 것을 잃을까 두려워 변호사와 함께 무너졌습니다. 그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것은 가문의 명예나 저와의 결혼 생활이 아니라 바로 이 막대한 유산이었던 것입니다. 저의 조력자 우혁 씨의 헌신으로 저는 남편의 비밀과 그 뒤에 숨겨진 추악한 욕망을 완벽하게 파헤치고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최후의 심판뿐이었습니다. 유언장이 법정에서 공개되자 분위기는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지키려 했던 가장 큰 비밀, 즉 유산 상속을 위한 영혼 동화의식의 중단 조건이 만천하에 드러나자 패닉에 빠졌습니다. 유언장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하지만 피고 박민수 씨는 이혼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부부의 관계가 회복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유언장의 조건은 정상적인 가정을 이룬다는 조건입니다. 피고 박민수 씨는 원고 문정혜 씨에게 폭행을 가하고 감금했으며 수년간 비정상적인 종교의식에 참여하여 가정을 파탄시켰습니다. 저희는 이 모든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법정은 술렁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건강상의 이유로 법정에 출석하지 못했지만 그녀의 진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진술서에서 가문의 영광을 위해 아들에게 의식을 강요했다는 사실을 일부 시인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끝까지 저와 우혁 씨의 불륜을 물고 늘어졌습니다. 저 여자가 먼저 나를 배신했습니다. 저 젊은 남자와 내 통장을 노리고 접근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불륜녀의 계략입니다. 저는 법정에서 용기를 내어 증언했습니다. 30년간의 결혼 생활이 얼마나 외롭고 고통스러웠는지, 남편의 무관심과 폭력이 저를 얼마나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는지, 그리고 시어머니와 남편의 영혼 동화의식이 저의 정신을 어떻게 갉아먹었는지를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이 집안의 간병인이자 남편의 뒷바라지하는 노비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여자로서, 인간으로서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저를 배신한 것이 아니라 제 삶을 파괴했습니다. 저는 이혼을 통해 제 남은 삶을 찾고 싶습니다. 저의 진솔한 증언은 법정의 모든 사람에게 공감을 얻었습니다. 판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 문정혜 씨의 이혼 청구를 인용합니다. 피고 박민수 씨는 원고에게 폭행 및 정신적 학대에 대한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인정하여 공동 재산 분할 비율을 조정한다. 또한 유언장에 명시된 영혼 동화의식의 중단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피고 박민수 씨는 해당 유산 상속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한다. 망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30년 동안 저를 억압했던 모든 것으로부터의 해방이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그토록 집착했던 막대한 유산을 한순간에 잃고 말았습니다.
그가 저를 파멸시키려던 순간 그의 모든 욕망이 산산조각 난 것입니다. 법정을 나오자 남편이 저를 따라왔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광기가 아닌 초라함과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당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 돈 그게 다 우리 집안을 위한 것이었는데. 당신에게 그 돈은 가문의 권위였겠지만 저에게는 30년 지옥을 끝낼 해방의 증거였어요. 이제 당신의 아내가 아니에요. 당신과 어머니의 그 비밀스러운 결속은 당신들만의 굴레 속에서 영원히 끝나야 합니다. 저는 뒤돌아섰습니다. 밖에는 우혁 씨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혁 씨는 저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축하해요, 정희 씨.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요. 당신은 자유입니다. 저는 우혁 씨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가 저에게 준 것은 단순한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저의 잃어버린 자아를 찾아주고 저를 짓누르던 모든 것으로부터 저를 해방시켜준 구원자였습니다. 남편의 몰락은 저에게 통쾌한 복수이자 새로운 삶의 해방 선언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나이와 세상의 시선에 갇히지 않고 저의 행복을 찾아 나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시어머니와의 비밀을 파헤친 저의 용기 있는 선택 덕분이었습니다. 이혼 후 저는 남편에게서 받은 위자료와 재산 분할금으로 우혁 씨와 함께 살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도심을 벗어난 한적한 곳에 작은 공방이 딸린 예쁜 전원주택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시어머니의 간병인이 아니었고 남편의 무관심 속에서 홀로 외로워하던 아내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도자기 공방을 운영하는 도예가 문정이었습니다. 우혁 씨는 저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는 공방의 일을 도우며 저에게 항상 따뜻한 위로와 사랑을 주었습니다. 나이 차이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영혼을 이해하고 상처를 치유해주는 존재였습니다. 정희 씨, 이젠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예전에는 눈빛에 슬픔이 가득했는데 지금은 빛이 나요. 우혁 씨 덕분이에요. 당신이 나를 믿어주고 나에게 용기를 주어서 내가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어요. 내가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진심뿐이에요. 저희의 이야기는 조용히 입소문을 탔습니다. 특히 문화센터의 아줌마들은 저의 이혼과 연하남과의 새로운 사랑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질투와 뒷이야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당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 정희야,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너보다 10살도 더 어린 남자랑 결혼도 아니고 연애를 하니?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니? 언니,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저는 57에 다시 태어났어요. 이젠 남이 아니라 나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저에게는 돈보다 세상의 시선보다 사랑받는 여자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해요. 저의 당당함은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특히 갱년기와 남편의 무관심으로 힘들어하던 시니어 여성들에게 저의 이야기는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한편 남편은 유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되자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그는 다니던 직장에서도 해고당했고 시어머니는 여전히 병상에 누워 그에게 의식을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그토록 집착했던 가문의 주술과 욕망의 결속 속에 영원히 갇혀버린 것입니다. 남편이 저를 파멸시키려던 복수극은 결국 그 자신의 비극적인 몰락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저는 우혁 씨와 함께 공방을 꾸려나갔습니다. 도자기를 빚으며 저는 저의 내면에 억눌렸던 모든 감정들을 흙 속에 풀어놓았습니다. 저는 제 삶의 주인이 되었고 저의 행복을 스스로 만들어 나갔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이 찾아올 수 있고, 진정한 용기는 세상의 금기와 억압에 맞서는 데서 나온다는 것을요. 어느 날 오후, 우혁 씨와 함께 공방 마당의 벤치에 앉아 햇살을 받고 있었습니다. 우혁 씨, 우리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상관없어요, 정희 씨. 법적인 부부가 아니어도 우리는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잖아요. 매일 아침 당신과 함께 커피를 마시고 저녁에 흙을 빚으며 당신의 눈빛을 보는 것. 그것이 저의 전부입니다. 저는 우혁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그 온기는 저의 마음에 깊은 평화와 안정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저는 57에 다시 꽃을 피웠습니다. 저의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된 것입니다. 남은 삶, 저는 우혁 씨와 함께 이 진정한 사랑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저희의 이야기가 삶의 희망을 잃은 모든 시니어 여성들에게 용기와 해방의 메시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